자,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이제 행정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좁은 의미로 이제 보니까 공행정을 뜻할 때 우리가 좁은 의미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좁은 의미는 행정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제반 노력이다. 이런 정도로 보는 거고 넓은 의미는 인간의 협동적 노력의 형태다.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라고 한다면은 보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넓은 의미. 그래서 이제 경영에서도 행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걸 넓은 의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아까 이제 삼권분립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행정은 국가의 통치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6번에 보면 입법국가에서는 행정을 정책이나 법률의 집행으로 이제 인식을 했다. 정책 내지는 그것이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요 법제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볼게요. 여러분 있죠? 우리는 이제 여러 공동체 중에서 이제 국가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국가는 정치 공동체 집단이에요. 다른 공동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정치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 집단은 정치 자체가 목적인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 주는 좀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뭐 휴강하고 일요일 날 좀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일요일은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토요일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일종의 정치인 거예요. 정치인 건데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치 자체를 목적으로 만든 사회 공동체 집단이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서나 다 정치는 있겠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데 국가는 달라요. 국가는 정치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집단이에요. 국가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이게 국가가 인류의 역사는 300만 년이 됐는데 300만 년 전에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들 닮은 그 인종 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인류가 300만 년이나 살아왔는데 그동안 국가 없이 산 게 299만 5천 년이고요. 국가는 5천 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국가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하고 농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치 과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정치 공동체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안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이제 같이 함께 여기에 이제 소속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가가 나름의 이제 목적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국가는 이런 거를 달성할 거야 라고 목적, 목표 뭐 이런 거, 이 국가를 왜 만들었나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목적하에 목표를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 움직임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정부라는 조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정부가 뭐냐? 정부는요 국가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뭐라고 보는 거예요? 통치기구라고 보는 거예요. 통치기구.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치기구, 이것을 정부라고 합니다. 국가가 이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걸 달성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구가 앞장서서 이걸 실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정부가 뭐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은 움직일 것인지 이거를 좀 구체화해야 될 것인데 그 구체화한 것을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이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보세요. 정부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활동 방향, 이것을 정책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어땠었어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주로 요거는 입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입법부 의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한다? 집행은 요거는 이제 행정부가 이제 담당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여기 정책 결정에도 행정부가 관여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함께 해본 것이고요, 앞전 시간에. 그리고 있잖아요,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이걸 확약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부의 활동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을 정부 구성원들도 알아야 되고, 객관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국민들도 널리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들도 널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법제화가 되는 것이죠, 법제화. 그래서 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법제화되는 과정이 결국에는 여기서 정책 결정이 됐을 때를 뭐라 그랬었어요? 이게 법률의 이제 제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률의 제정이에요. 법률 제정의 주체는 딱 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고요. 행정부는 이제 법률 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입법 요청을 하거나 하는 것이고요. 맞아요? 이런 역할을 해요. 미국 같으면 입법 요청만 되고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도 되고 다 돼요. 다 되고 저 영국이나 이런 의원내각제는 그냥 거기는 원래 총리나 장관을 원래 의원인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의원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법안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걔네는. 근데 미국은 엄격한 상권 분립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부가 법안을 내는 건 안 되는데 그 입법 요청, 입법 로비 같은 걸 해가지고 법제화를 이제 시도를 하죠. 그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또 뭘 하냐면 여기다 덧붙여서 뭐래요?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명령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요. 명령이란 법은 또 뭐냐 그러면 또 하나 또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법의 체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법 체계 간단히 보겠습니다. 법 체계. 법의 체계가 제일 위에 이제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요. 그 밑에 명령이 있고요. 그 밑에 조례가 있고요. 그 밑에 규칙이 있는데 이 5단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고요. 요 밑에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정하는 거예요. 효력의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법률은 누가 정하냐? 헌법은 누가 정하냐? 최상위법이거든요. 모든 법의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되는데 이 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요. 국회 의결이 이제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국민투표까지 하는 거예요. 국민투표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헌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최종적으로 정해주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법률은 뭐냐?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죠.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률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령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행정부가 정하는 법인데, 행정부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의 토대를 두고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명령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을 읽어보다 보면요, 구체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명령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여기에 위임을 받아서 명령에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알아서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가 정하는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명령에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리령도 있습니다. 총리령도 있고 장관들이 하는 부령도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더 이제 세부적인 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위에 쪽에 대통령령이다 그랬을 때는 요게 이제 법률의 시행령이라고 돼요. 시행령.
요게 이제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시행령이 돼가지고 여기 법률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예로 주로 채워주고요. 집행과정의 디테일한 진짜 섬세한 부분들은 부령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또 이제 채워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까지를 좀 봐두시고 조례와 규칙은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 지방행정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조례다 그랬을 때는 지방의회가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다 그랬을 때는 지자체 장이 이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조례와 규칙 이렇게 해가지고까지 살펴보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원칙이 하나가 있는 게요. 대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법은 절대 위에 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구체적인 거고요. 위로 갈수록 대원칙인 거죠.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돼요. 이 속에서 보세요. 행정부는 법률을 직접 제정은 못해요. 제정 개정은 얘가 해야 되고 그런데 법률 안 정도를 제출하거나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입법 요청 같은 것들만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아무리 이게 행정국가여도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고 그걸 넘어가면 그건 독재로 바뀌는 거죠. 그걸 넘어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에 필요한 명령 같은 것들을 이제 또 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뭘 한다라고 봐야 돼요. 행정부가 이제 법률을 이제 집행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표현했었죠. 예, 그게 바로 요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법제화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확약해 놔야 돼요. 우리가 뭐 집 한 채 살 때도 어때요? 구두 계약이 물론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잡아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거를 다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법제화. 법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개별적인 경쟁이도 그렇게 할진데 이 정책을 법제화를 안 해놓고 야 우리 약속했다 잘 지키자 이러고 끝내면 지킬까? 나중에 불리하면 딴 말 하겠지. 그죠? 정치인들은 그게 훈련이 잘 돼 있대요. 뭐가 돼 있냐면 1시간 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얘기해놓고 다른 데 가서 만나보니까 여기서 약속한 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얘기합시다. 아까 합의하지 않나? 언제 그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다시 합시다. 이런 거를 되게 잘한대요. 협상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누구랑 얘기하고 구두로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돌아가서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까 그거 좀 미안한데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잖아요. 미안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아까 얘기했던 건 됐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대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합의한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돼요. 거의. 예? 정치권에서는. 왜냐? 아까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의 입이 300개면 300개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의 원내대표끼리 뭘 합의를 해. 구두로.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자기네 당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얘기했다 그러면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사퇴해라고. 막 이러고 하면 그러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게. 그래서 법안을 만들 때도 똑같아요. 법안을 만들 때도 그 당의 간사가 있어요. 위원회마다. 그 간사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당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한테 보고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그럼 위원회에 돌아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 우리 통과 못 시켜준다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가 돼야 되겠다. 이 법으로. 그러지 않은 것은 합의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이제 6번에 입법국가에서는 행정을 정책이나 법률의 집행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집행만 하는 거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행정국가에서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다. 결정도 들어갔다는 게 차이예요, 지금. 그죠? 정책 결정까지 행정에 스며들어 왔다라고 봐야 되고, 신행정국가 이후에는 뭐가 왔다 그랬어요?
거버넌스가 왔다 그랬잖아요. 거버넌스, 협치라고 하는 게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치, 거버넌스를 위해서 필요한 게 네트워크와 신뢰와 그리고 규범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사람을 만날 건데요. 로버트 퍼트남이 이제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사회적 자본에 들어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서로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돼요. 아까 이제 판사해 드릴 때 셋을 연결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네트워크예요. 서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협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행정의 특성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익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고 정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치랑 행정은 다르다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거는 이제 몸부림이에요. 독립을 위한 몸부림.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죠? 응?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부모님 소유는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독립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한다 손 치더라도 부모님하고의 이 혈연으로 엮여 있는 게 없어지나? 좋든 싫든 어쨌건 평생 그냥 가족이에요.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이야. 그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정치와 행정은 궁극에는 뭐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궁극에는 정치와 행정은 한 몸뚱아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이제 정치와 행정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궁극에는 정치와 행정은 별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별개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가치 지향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가치의 싸움이에요. 정치는 가치의 싸움이에요. 그죠? 가치의 싸움인 것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해 볼까? 우리가 경제 정책 같은 거 이런 걸 보더라도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를 이제 시장 자유를 더 중시할 것이냐, 정부의 개입을 더 중시할 것이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 세력은 아니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때는 시장에다 안 맡겨놓고 정부가 자꾸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 공급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보 쪽에서는 공급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강남에다가 아파트 줘봐요. 그러면 새 아파트니까 더 비싸.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그럼 얘 때문에 옆에 있는 아파트도 눈치 보다가 자기도 올려.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부가 이걸 때려잡아야 된다. 투기꾼들 때려잡아야 된다. 이거 세금도 올리고 말이야. 각종 규제를 해가지고 때려잡아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차이에서 입법국가 시대하고 행정국가 시대의 차이인데 입법국가 시대 때의 경제 자유를 극대화시켰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유지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고요. 진보주의는요. 시장경제를 우리가 존중하지만은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저 경제 약자들도 좀 지켜주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이거를 무조건 시장이다만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니야. 이게 진보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막 개입하려고 하는 쪽과 개입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란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갈라져요. 보수 진보로 각각 갈라지는데 진보 보수로 갈라지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가치 대립이에요. 가치의 대립.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대립하는 거예요. 간통죄를 국가가 처벌해 왔던 것이 위헌이 돼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뭐 불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뭐하고 이런 거 부도덕한 것들을 냅두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가치의 싸움이에요. 가치의 싸움. 이거 개인의 러브 문제를 이거를 갖다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영화 대사도 있었지만은 사랑이 변한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결혼제도라는 거에 얽매여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덕적 규범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법의 테두리로 묶어놓는 것은 과연 온당하냐? 그럼 국가가 나서서 우리의 개인의 어떤 감정의 흐름까지도 야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했으면은 진정한 사랑이 나중에 나타나도 참는 거야. 안 그러면 넌 범법자야. 이렇게 할 문제인 것인가의 가치의 대립이에요. 제가 어느 쪽 편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꿈꾼다 항상. 그러나 이것은 도덕의 영역에서 지탄할 수는 있어도 법의 영역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국가가
개인 사랑의 문제를 애정이 식고 애정이 싹트고 하는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래서 개인들끼리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개인들끼리 저 자식 때문에 혹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욕설은. 그래서 이것도 남녀차별 같아요. 남자에 대한 욕은 좀 이렇게 편한데 여자에 대한 욕은 불편할까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아무튼간에 이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내가 정신적 피해도 오고 피폐해졌으니까 손해배상해줘라. 이거는 국가가 받아들여줘서 손해배상 범위를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못하면 국가에 호소했을 때 국가가 얼마 해줘라. 이거는 관여를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지만 형사처벌로 범죄로 다루는 것은 과연 온당하냐. 이 논쟁이 있는 거고요. 그 가치의 싸움이 여전하지만 아무튼 국가 공권력에서는 예전에는 개입했다가 지금 개입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 거죠. 이게 다 가치의 싸움이에요. 동성애 문제, 가치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사회의 기준을 세워서 법으로 막을 것이냐. 근데 이것도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이거는 법으로 막아야 될 일인가요? 그거는 종교계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교계율로 그렇게 믿는 거는 자기네들 믿음이지만은 자꾸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걸 차단시켜라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계율은 우리가 이제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차원의 얘기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아닌 사람은 그건 이것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개인의 선택이나 혹은 개인의 본능적인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국가가 법으로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또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너무 양쪽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 막 싸우니까 저는 잘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돌아가신 그 서울시장이 이제 그거를 서울시장 됐을 때 동성애를 포함해서 서울시 인권조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울시 인권조례안을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기독교계한테 엄청 이제 야단 맞고 갈굼당하고 그러고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당이론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야단 맞은 케이스인데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요 안 건드리는 게 능사입니다. 아직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또 각자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그걸 떠나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 건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가치가 심하게 충돌할 때는 못 건드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근데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게 가치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들이 다 이게 이 가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거기서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건 끌어내고 안 그런 거는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은요. 일반 국민의 관심을 당연히 반영해요. 민주행정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행정과정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 견제와 감시,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행정 환류론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두시고 행정학으로 갑니다. 행정학은 행정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행정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이 강한 응용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응용학문이고요. 인접학문의 많은 이론을 활용하는 범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행정학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행정학 안에서는 충분히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현실 문제 해결할 때는 뭐 수단을 여러 가지를 강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학문적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1학년 때 제가 행정학과 들어갔을 때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야, 이건 뭐 이게 잡다하게 다 배우냐? 야, 진짜 잡학이구만. 이런 식으로 막 비평하고 그랬었어요. 1학년 1학기 때 딱 배우는 과목이 뭐였냐면요. 정치학개론, 행정학개론,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법학개론, 사회학개론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관련된 모든 학문을 다 한 번씩 공부하는 거예요. 베이스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학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행정학은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의 특성으로 요것 좀 이제 우리 주목해 봅니다. 연구할 때 특성이에요. 이제 행정의 특성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행정학의 특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학문적인 특성을 말하는 건데 이 학파에 따라서 학풍에 따라서 과학성을 되게 내세우는 이론들이 있고요. 행정학 안에도. 그 다음에 기술성을 내세우는 이론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소중하지만 학자는 양쪽 다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학자의 이제 이 과업은 이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네. 이거는 어떤 이론이 해당되고 이론은 다른 이론에 해당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뭡니까 이게 학자는요. 그 중에 나는 어떤 입장이다가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학자의 기본 소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민을 막 천착해서 들어가면서 나는 과학성이다. 나는 기술성이다. 이렇게 갈라져요. 과학성을 강조했던 학자로 좀 더 뒤에 바로 누구를 볼 거냐? 누구를 보냐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사이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행정학이 자꾸만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 가치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정치학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자꾸 의심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마침 또 이제 이 사회 영역에 자연과학 연구 방법을 적용하자는 이 흐름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실증주의 연구 태도가 생긴 건데, 그거를 반영해서 행정 행태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행정 행태론. 그래갖고 행정학을 어느 정도로 국한하냐면 이분은 행정부 안에 있는 행정 관료들, 행정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행정학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행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지, 행정학자가 여기다가 어떤 자기의 가치 지향성을 넣거나 혹은 먼저 머리로서 아마 행정인들은 이러겠지라고 예단하거나 하는 거에서는 안 된다라고 봤고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는 정치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을 집행만 해나가면 되는데,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행정인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를 쳐다만 보자. 그게 행정학의 과제다. 이게 행정행태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고,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학성을 내세우고 기술성을,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건 아닌데 현실의 문제 해결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학문적인 풍토상으로는 어때야 된다? 이 과학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알겠죠? 그거고요. 그거를 비판했던 그 다음 이제 학자가 왈도인데, 왈도가요 이 행정행태론이라는 걸 비판하면서 신행정론이라는 거를 이제 창출합니다. 신행정론을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한가로이 행정인들의 행태가 이렇다, 이런 거나 쳐다보고 앉아 있을 때냐. 그때가 이제 60년대 후반까지 가는데, 사이먼이 이 이론을 만들었을 때가 45년이고요. 6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그때 미국 사회에 엄청난 혼란들이 와요. 미국 사회가 빈부격차 문제에 시달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그 베트남전 파병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예비군 제도예요. 그래갖고 젊은 남성들이 예비군에 편성돼 있다가, 그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 같은 게 벌어지면은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대해라. 그럼 전쟁터로 바로 가는 거예요. 훈련받고. 이게 되게 살 떨리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전쟁이 안 나면 돼 이러고 있다가, 예비군 때 뭐 그때도 있긴 하네. 예비군 때도 전쟁 나면 불려 나가야 되는데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뭔가 이게 좀 내가 군대 가야 될 때가 있고 뭐 이게 좀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벼랑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 나와. 그럼 가서 전쟁터로 그냥 투입돼야 돼요.
그러니 젊은이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베트남전이 명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긴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 이제 미국의 팽창주의의 한 부분일 따름이지 이게 뭐 그렇게 명분이 있는 전쟁이란 말이냐. 젊은이들이 가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런 불만들이 막 이제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흑백 갈등 같은 게 벌어져요. 흑백 갈등인데 말이 좋아 흑백 갈등이지 흑인 차별이죠. 그런 게 이제 벌어지면서 왈도라는 학자는 이런 미국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이 여러 사회 문제를 행정이 나서서 해줘야지. 뭐가 하냐 이걸. 우리가 해야 한다. 옛날에 대공황 때도 행정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 해결했듯이 행정학이 다시 이런 거에 천착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자를 기술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술성. 됐죠? 그러면서 사이먼이 했던 연구를 부정했느냐? 그렇진 않지만 과학적인 연구도 한켠엔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주돼야 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행정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디목이라는 학자도 나와 있는데 디목은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 아까 통치기능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학자가 디목이에요. 디목도 그랬었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왈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둘 중에 더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건 왈도여서 제가 이제 왈도를 먼저 꺼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연구하다 보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대요. 보편성과 특수성. 그러니까 행정이 어느 지역에서나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성도 있는 거예요. 특수성.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수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성, 어떤 국가에서만 보여지는 그들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루는 게 특수성이에요. 이게 원래는요, 특수성 이런 거 고민 안 하다가요, 이제 이게 50년대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 50년대, 40년대 때부터긴 한데 40년대부터 서서히 생겨나다 50년대 이후가 되면 이게 이제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하기 시작해요. 행정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이 행정들을 보면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행정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성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학자들이다 보니까 그 특수성들, 각각의 특수성들 속에서도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막 찾아내요. 이게 비교행정론이에요.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걸 생태론이라고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행정론이라고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맛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가치 판단성과 가치 중립성. 아까 과학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팩트에 연연합니다. 팩트에. 가치 지향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있는 사실만 검증해내자. 이렇게 해서 가치 중립성을 많이 요구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아까 왈도 같은 유해 학자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 행정이 정치랑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타이밍에서는 가치 지향성, 아까 그랬잖아요. 행정이 결국에는 가치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가치 지향성을 가져요. 가치 개입성, 가치 지향성.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제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개입성, 가치 판단성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가치 중립성, 몰가치성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 요게 이제 자꾸 행정학이 독립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정치학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의심받는 거. 그게 이제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 그게 이제 행정관료론이 나왔을 때는 독립이었잖아요. 그런데 대공황을 겪으면서 통치기능론이 나왔다 그랬죠. 통치기능론이 나왔을 때 다시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야, 거봐, 행정학은 독작문은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받아요. 그때 이제 누가 사이먼이 등장해서 아니야, 독작문이야 라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학이라는 것은 행정 관료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랑은 달라. 정치학에서의 행태 연구는 정치인을 연구하겠지. 근데 우리는 행정학에서의 행태학은 행정인을 연구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게 이제 사이먼이 그걸 한번 극복을 했고요. 왈도는 다시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아니야, 현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가요. 그래서 다시 정치랑 붙거든? 정치랑 붙으니까 또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왈도가 모르질 않아요. 그래서 미리 카바를 쳐. 전문 직업성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내요. 잠깐 우리가 현실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이 정치랑 같이 뭔가를 같이 도모해야 되는 관계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행정학이 다시 정치학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인들의 전문 직업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인들이 하는 액션이 단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좀비처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인들만의 전문 직업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하고 본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행정인들만의 독자성은 여전하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랑 행정이 조금 가까워지더라도 행정 영역의 독자성만큼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먼은 행태 연구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행정인들을 바라보자라고 했고 왈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의 이 과제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행정의 전문 직업성 이거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딱 경계를 그어가지고 정치학하고 행정학 똑같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을 이제 카바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스트롬, 빈센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걸 만들어요.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은 경제학 베이스거든요. 또 경제학 베이스로 공공선택론이라는 걸 나중에 가서 공부할 텐데 그때 소개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도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정치랑 다른 행정 영역의 독자성을 이제 내세웠다.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 식으로 리그스는 비교행정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거들고 뭐 이렇게 옵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사이먼 왈도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각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돼요. 행정학이 그렇게 전개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 연구할 때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추가해서 보자면은 행정학 연구를 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행정학 연구가 우리 과학성, 기술성, 그 다음에 또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가치 개입성과 가치 중립성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또 조금 보태보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방법론적 개체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행정학 연구하다 보면 이 개념들이 나와요. 뒤에 또 소개가 되겠지만은 좀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래서 이게 뭐냐? 연구를 할 때 방법론적 개체주의는요. 개별적인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개별 행위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선이에요.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이게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그런데 방법론 전체주의는요, 이제 사회를 먼저 이해해요. 더 정확하게는 사회 구조나 제도를 먼저 1번으로 이해해요. 이것이 이제 개인 행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경제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경제학은 그렇잖아요. 합리적 경제인들이 자기 만족스러운 선택들을 각자가 하는 것인데 그게 모여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제의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각자 이 경제 주체들의 선택을 다 존중해요. 네, 그런 게 모여진 게 사회 전체 제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방법론적 개체주의인데 이 경제학 베이스로 놓고 봤을 때 우리 행정학에서는 공공선택 이론 같은 거를 좀 봐야 돼요. 이거는 행정에다가 경제학적인 렌즈를 투영해서 경제학의 마인드로 행정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정치 행정에다가 경제학 마인드로 쳐다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표하는 행위도
이게 돈 주고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인기 많은 상품이 하나가 채택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 경작 베이스여가지고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행정 행태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는데요. 행태라는 개념은 비헤이버라는 개념이거든요. 행태주의를 비헤이버리즘이라고 하고, 근데 이 비헤이버는 집합적 개념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개인들의 액션이 있는 거예요. 개별의 액션, 행위 또는 행동으로 우리가 번역합니다. 액션이 있는데 행정인들의 각자의 액션들이 있어요. 액션들이 있는데 이 액션들이 있잖아요. 이 액션들이 모여진 거를 비헤이버, 행태라 그래요. 개념 와요? 무슨 얘기인지? 각자가 선택하는 건 액션이고 이걸 집합적으로 행정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모여지면 그게 행태가 되는 거예요. 행태. 그래서 수험생 갑돌군의 행동이 아주 이거 합격과는 거리먼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 학원에 이 수험생들의 행태를 보니 합격률이 아주 높겠어. 이렇게 하면 그때는 행태라는 말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집합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고, 방법론적 전체주의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라,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제도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구제도주의도 있고 신제도주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제도주의가 이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제도가 있으면 거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그 사회제도를 사회화해서 자기의 내면의 어떤 저 제도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행위를 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주의 이론 같은 게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묶여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는요 거시적 관점, 그리고 가운데 중범위 이론, 그리고 또 이제 미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 거시적인 관점이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 이거는 큰 틀에서 무언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얘랑 얘가 사실은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요, 사회는 실체가 있다. 사회 실체설 같은 거를 따르는 것이고요. 미시적 관점이 이제 얘랑 연결이 이렇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개별행위. 미시적 관점이 저거랑 연결되는데, 이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유명론, 사회가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사회 유명론 내지는요, 여기 이제 사회 명목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사회 실체설, 요거 사회 실체론도 사회 실제론이라고도 하죠. 실제론, 론으로 다 통합할까 그냥? 설이라 해도 되고 논이라고 해도 되지만 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중범위 이론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어디에서 활용되냐면 얘는 비교행정론 같은 데에서, 비교행정론에서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요 범주화하는 거예요. 범주화, 비슷한 것들을 묶어내는 거, 이게 중범위 이론이에요. 중간의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중간의 개념으로. 그걸 중범위 이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구 과정에서는 이야기들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각 이론에서 이 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이 이론은 전체주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소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베이스를 한번 깔아놓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관점에서 행정과 경영, 정치와 행정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와요. 이 관련성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봐야 되는 것인데 요 개념은요, 요 개념은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하면 또 시간이 오바되니까 쉬었다가 요 개념부터 다시 한번 또 이제 비교할 거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쉬었다 오세요.